2500년 전 한 노인이 소를 타고 국경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자는 담. 후대 사람들이 그를 노자라 불렀죠. 함곡관이라는 서쪽 국경에 다다랐을 때 문지기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문지기는 노인의 깊은 눈빛과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한눈에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조용히 붓을 들고 5천자의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글이 바로 인류의 지혜를 담은 보물 도덕경입니다. 오늘날 실리콘밸리 CEO들이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밤낮으로 탐독하는 책,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의 리더 RM이 팬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한 책, 심지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로 삼았던 책, 왜 2500년 전 춘추시대라는 혼란의 시기에 쓰여진 이 동양의 고전이 2025년이라는 첨단 시대에도 여전히 전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짧지만 깊은 글에서 삶의 방향과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고뇌하고 탐구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목표를 향해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이 예상치 못하게 꼬이고 오히려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웠을 때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기적처럼 찾아오는 순간으로 바로 그 순간의 깨달음이 도덕경이 말하는 핵심 철학 무의자연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억지스러운 개입 없이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위대한 사상가 노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왜 인류의 정신사에 길이 남을 도덕경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단 81장이라는 짧은 분량의 글이 어떻게 동양 철학의 바이블을 넘어 전 인류의 보편적인 지혜를 담은 경전이 되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차근차근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노자. 그의 이름은 이 자는 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며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그의 존재는 신비로움과 상징성으로 가득하죠. 그는 역사적으로 공자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나라 왕실의 도서관 관리, 즉 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최고사서나 학예연구관 정도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왕실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소를 넘어 당대 최고의 지식과 정보가 집대성된 보고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수많은 철학서와 역사 기록, 정치 문헌, 그리고 천문학, 지리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귀한 문서들을 접하고 정리하며 깊이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그는 세상의 변화하는 흐름과 인간사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노자가 살던 시기는 중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이고 혼란스러웠던 춘추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가치와 질서가 무너져 내리던 혼돈의 시대였죠. 당시 주나라는 명목상의 통치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십 개의 작은 제후국들이 난립하여 끊임없이 서로의 영토를 침략하고 패권을 다투는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처럼 힘을 잃었고 봉건 질서는 붕괴되었으며 각 지역의 귀족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다투고 음모를 꾸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약탈, 그리고 가혹한 세금과 노동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극심한 정치 갈등이 사회를 양분하며 국제적으로는 끊임없는 분쟁과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동시에 터지는 것과 같은 극심한 불안정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하여 저마다의 사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자를 비롯한 유가, 묵가, 법가 등 다양한 학파들이 치열하게 논쟁하며 새로운 사상을 제시했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근원적인 통찰을 제시했던 인물이 바로 노자였습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와 인간 본성의 심연을 탐구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노자는 주나라의 쇠퇴와 다가올 더 큰 혼란을 예견하고 더 이상 미련 없이 혼탁한 세상을 등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속세를 떠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서쪽 국경 너머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때 함곡관이라는 국경의 문지기였던 윤희가 노인의 범상치 않은 풍모를 알아보고 그를 멈춰 세웁니다. 윤희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물로 노자를 그냥 떠나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간곡히 노자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그냥 속세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부디 이 혼란한 세상에 그리고 후세 사람들에게 남길 귀한 말씀을 적어주십시오. 선생님의 지혜가 사라지는 것은 인류에게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윤희의 진심 어린 간청에 노자는 말없이 붓을 들어 5천자의 짧지만 심오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 글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도덕경이라 부르는 위대한 고전입니다. 윤희는 이 글을 받아 노자의 제자가 되었으며 이후 스스로도 라는 저서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도덕경은 한 위대한 현자가 혼돈의 시대를 떠나며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인류에게 전하는 가장 근원적인 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도덕경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자가 혼란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조언이자 후세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유언 같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노자는 과연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을까요? 첫째,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인위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살던 춘추시대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정립되는 과도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제도, 권력 다툼, 전쟁의 기술 등 모든 것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더 많은 규칙을 만들며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노자는 이러한 현상을 보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상이 더욱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그는 덜어내는 철학, 즉 감소의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덜고 과도한 말과 행동을 덜하며 억지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만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둘째, 무의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덕경의 핵심 사상인 무의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무의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억지로 하지 않음, 즉 인위적인 개입과 욕심을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주변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바꾸려 하거나 불안한 마음의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성공을 위해 무리하게 몸부림치곤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러한 인위적인 노력들이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억지스러운 노력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일이 저절로 잘 풀리고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는 지혜를 전합니다. 이 지혜는 특히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은 시니어 세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살아보니 억지로 되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체득했기 때문이죠. 노자의 무의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더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자신을 조화시키는 능동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도덕경은 총 8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000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 간결한 글 속에 담긴 내용은 놀랍도록 방대하고 심오합니다. 정치와 통치술, 인간관계의 지혜, 리더십의 본질, 개인의 건강과 수양, 나아가 자연의 섭리와 우주의 근본 원리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고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37장까지는 주로 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기서 도는 단순한 길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이자 우주를 움직이는 자연의 법칙,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근본적인 길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개념으로는 도 그 자체, 즉 세상에 보이지 않는 흐름과 질서, 무의, 곧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하는 방식, 그리고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비유 등이 등장합니다. 물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인간도 겸손하고 유연하게 살아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38장부터 81장까지는 주로 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기서 덕은 도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와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도가 추상적인 원리라면 덕은 그 원리를 실천하는 삶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겸손함, 자신을 비우는 자세, 절제하는 삶, 부드러움의 힘,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미덕과 같은 덕목들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통치자의 지혜로까지 확장됩니다. 도덕경을 읽는 3가지 방법. 첫째,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기. 도덕경은 성경이나 불경처럼 명확한 교리나 정답을 제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읽을 때마다 독자의 삶의 경험과 지혜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마법 같은 책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구절을 완벽하게 이해하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흐르는 물처럼 글을 읽으며 자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구절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장씩 짧게 읽기. 총 81장으로 이루어진 도덕경은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읽으면 약 81일, 즉 3달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 단 한 장의 글을 천천히 읽으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짧은 명상의 시간처럼 그 한 장의 글이 하루의 시작과 끝에 깊은 지혜와 평온을 선사할 것입니다. 셋째, 내 삶에 적용하면 어떤 의미일까? 를 끊임없이 생각하기. 도덕경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철학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인간관계, 직장생활, 심지어 정치와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구절을 읽었다면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 상황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는 내 자녀에게 억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와 같이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그 의미를 확장해보는 식입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독서 방식은 도덕경의 지혜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이 도덕경을 읽어야 하는 5가지 이유. 첫째, 번아웃과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찾는 법.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며 더 완벽해지기를 강요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일과 가족, 인간관계, 건강, 자기개발 등 모든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과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덕경은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조언합니다.
억지로 애쓰지 말라. 욕심을 내려놓고 과도한 노력을 덜어내라. 역설적이게도 노자는 이렇게 덜어낼 때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고 진정한 성취와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의자연의 지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강력한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SNS 시대의 비교와 좌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 현대 사회는 SNS를 통해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남들의 모습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은 초라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덕경은 이러한 현대인의 자존감 상실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드러내려 하지 말라. 남과 비교하여 우위에 서려 하지 말라. 자기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외부의 평가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서 평온을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메시지는 2025년에도 여전히 강력한 위로와 지혜를 선사하며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복잡하고 피곤한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줄이는 법. 도덕경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바로 부드러움과 유연함입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자는 단단하고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지지만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오래 지속된다고 가르칩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상대를 이해하려는 부드러운 태도, 그리고 포용력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오히려 경직된 관계를 풀어주고 더욱 단단하고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신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진정한 관계의 지혜임을 도덕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히 필요한 비움의 철학을 배우는 법. 시니어 세대에게 도덕경이 특히 깊은 공감을 얻고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이 비움의 철학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채우고 소유하려 애쓰지만 삶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비워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노자는 비움이 곧 새로운 체험의 시작임을 일깨워줍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비우고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비우며 과거의 집착과 후회를 비우는 것. 이러한 비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더 큰 충만함과 지혜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도덕경은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다섯째, 예측 불가능한 삶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평온을 얻는 법.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우리는 늘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불안과 마주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개인적인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도덕경은 우리에게 자연의 순리를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자연은 항상 변화하지만 그 변화 속에는 결코 변치 않는 근본적인 원리와 질서가 존재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을 틔우듯 세상의 모든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제 길을 갑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깊이 깨닫고 순응할 때 우리는 삶의 어떤 변화와 시련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도덕경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내면의 평화와 삶의 진정한 지혜를 찾아주는 변치 않는 안내서이자 영원한 지침서인 것입니다. 노자가 남긴 단 5000자의 글 속에 담긴 깊은 통찰과 지혜 속에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도화덕을 발견하시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도덕경의 핵심 개념인 도화덕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와 적용 방안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